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현숙 작가의 비트의 세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남편과 결혼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딘가가 늘 공허합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해 내가 여왕이 될 수 있는 비트의 세상. 어떤 곳일까요? 이현숙 작가의 비트의 세상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이 났다. 부드러우면서도 중후한 기품이 느껴지는 향이었다. 우아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가진 여성의 자태가 그려졌다. 질투심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가 넥타이를 풀다 말고 힐끗 돌아보았다. 새 거래처 사장에게 저녁밥을 샀어. 회사 매출과 직결된 고객이야. 그의 입에서도 시풀의 향이 풍겨나왔다.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향이었다. 고급 약선 요리만 찾아다니는 남편이 묻혀온 향수의 취향은 다양했다. 50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더욱 그랬다. 20대 여성들이나 좋아할 상큼하고 발랄한 열대 과일의 향이 자주 따라 들어왔다. 나이를 거스르더라도 젊음을 붙들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 같았다. 다행히 그가 묻혀온 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아직 딴 살림은 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출근 채비하는 그에게 새 셔츠를 건넸다. 그는 내가 준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그가 어제 입었던 셔츠를 집어들었다. 전날 묻혀온 향의 잔재가 맑게 비워진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유독 옷 세탁에 있어 자수성가 특유의 자린고비 정신이 강박처럼 박혀 있었다. 한 번만 입고 세탁소로 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전국을 다니고 양주 한 병에 수십만 원을 쓰는 건 당연한 일로 여기는 모순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우리의 아침은 퇴근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고 오는 날이 더 많았고 어느 때부턴가 아침 식사도 회사에서 해결했다. 내가 남편에게 해줄 일은 접선하듯이 그의 옷을 건네받고 그가 내놓은 젖은 타월 2장을 거두면 되는 거였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하루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채웠다. 우리의 일상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어긋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생활에 그도 나도 큰 불만은 없었다. 불만을 꺼내놓기에는 서로에게 너무 무디어 있었다. 각자가 꾸려온 삶의 내용은 그 자체로 굳어갔다. 이제는 서로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조차 보이지 않았다. 문제를 만들면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일상을 허물어야 했다. 커피를 내렸다. 모닝커피라든가 원두커피라든가 뭐 특별한 취향이 있는 건 아니었다. 공기를 좀 바꾸고 싶었다. 드립커피에 뜸들이는 동안 폰을 열어 통장 잔액을 조회했다. 남편으로부터 돈이 들어와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온 벨소리가 커피 향이 가득한 아침을 깨뜨렸다. 8시였다. 준의 전화는 편지통에 꽂힌 공과금 딱지나 광고물 같은 시원찮은 소식일 게 뻔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손바닥으로 폰을 가리며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신문을 펼쳤다. 눈으로 헤드라인을 훑으면서 나를 힐끔 돌아봤다. 누나. 뭔가를 요구할 때만 휴대전화를 푸는 동생이었다. 보내준 돈 벌써 다 썼어? 내 입에서 말이 거칠게 나왔다. 2주일 전에 물감 살 돈까지 보태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보냈다. 준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준의 대답을 기다리며 와인바에 달린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언제부터인지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올라와 있었다. 벌써 안면 리프팅 시술을 받은 지 3달이 지났다. 주름이 더 생기기 전에 다시 성형외과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50대에 들어서니 시간이 5배로 빠르게 굴러갔다. 누나, 미안해. 뜻밖이었다. 준은 미안하다는 말 같은 건 할 줄 몰랐다. 언젠가 내가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털끝만큼이나마 가지고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준은 오히려 죽을 때 돈을 짊어지고 갈 거냐고, 그까짓 돈 좀 나눠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며 큰 소리를 쳤다. 남편이 보고 있던 신문을 접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림쟁이가 무슨 벼슬이라고, 꼭두 새벽부터. 오늘따라 준이 돈을 요청하는 서론이 길었다. 나는 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받아쳤다. 언제까지 누나가 이 짓을 해야 하니? 네 나이가 40이야. 밥벌이 정도는 너 스스로 해야지. 이제부터 네 그림을 삶아먹든지 뜯어먹든지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누나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했던 녀석이 조용했다. 나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남편에게 해야 할 화풀이를 준에게 한 것 같아 기분은 꺼림칙했다. 돈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았다. 그가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 더 거들었다. 그 녀석 어느 세월에 철이 들까?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에 돈 못 벌면 거지 새끼나 마찬가지지. 멀쩡한 육신으로 거리에서 자빠져 뒹구는 사람들처럼. 듣기에 거북했지만 아침부터 사소한 말씨름으로 남편의 기분까지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집 밖에서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사장으로 사람들은 그의 자수성가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가 돈을 기부하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센터는 날로 늘어났다. 누구와 밥을 먹든 늘 그가 먼저 지갑을 열었다.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리더 자리는 당연히 그의 차지였다. 회사 직원들에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보너스를 챙겨주었다. 회사 직원 자녀들의 장학금도 꼬박꼬박 챙겼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록금도 회사에서 지급했다. 남편은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존재하며 회사는 직원의 힘으로 굴러가므로 직원은 소중한 가족이며 사장은 직원의 하수인 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가 준이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유독 준이 앞에서만 이런저런 훈계를 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남편이 남에게 베풀듯이 준이도 너그럽게 품어주길 원했다. 제발 팔리는 그림 좀 그려라. 행복한 눈물이나 학동마을 같은 거. 색상이 얼마나 화려하니.
네 그림은 아이들이 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닌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칙칙하고 무거워서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그는 준의 작품에 대해 발상에서부터 색채까지 간섭했다. 준은 매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거기까지였다. 진흙탕 속에 묻힌 보석은 보석이 아닌가요?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잘 팔린 작품만이 좋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잣대로 예술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은 유행을 쫓아가는 아이템이 아니니까요. 제 일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준의 말은 그림에 대해 뭣도 모르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투였다. 나는 준의 등짝에 스매싱을 했다. 남편은 혀를 끌끌 찼다. 명성이나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녀석이라고 했다. 준의 마음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의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서양화를 전공한 준은 처음에는 추상화를 그렸으나 차츰 완성된 그림들은 어두운 밤의 풍경뿐이었다. 준의 예전 화풍은 정제되어 있지 않은 정신세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선은 거칠고 삭막했다. 밝은 색조의 물감이라도 그의 붓이 닿으면 탁하고 삐뚤어지고 경멸스럽게 변했다. 이 집으로 이사했을 때 준이 그림 한 폭을 보낸 적이 있었다. 얼굴에 회분을 짙게 바르고 세로 골이 굵게 파인 미간, 찌그러진 눈썹, 얼룩진 붉은 눈, 울퉁불퉁 길게 이어진 코, 아기처럼 벌어진 입을 가진 괴물 같은 인물하였다. 새 아파트 입주 선물로 보낸 것이 고작 이런 흉물이라니. 기분이 몹시 불쾌해서 남편 몰래 얼른 초상화 그림을 창고 깊은 곳에 쳐넣어 버렸다. 그가 출근한다며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와서 복도 벽에 걸린 그림 앞에 한동안 머물렀다. 구름이 아침 햇빛을 가려 그림이 더욱 칙칙하게 느껴졌다. 벽에 달린 누드등을 켜서 그림을 살폈다. 50호 크기인 그림은 검은색 아크릴로 휘저어 놓은 듯 했다. 마치 밤의 풍경 같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에 황금빛 길이 이어지고 길에는 창문이 없는 집 몇 채가 그려져 있었다. 창문 없는 집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저 너머의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느껴져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이 그림은 3년 전에 인사동 갤러리에서 평론가들이 매긴 값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그때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림이라곤 물결치는 검은색 화면에 모양만 다른 길의 시리즈였다. 도무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준의 그림을 평론가들은 호평했다. 신문, 방송 매체에도 실렸다. 호당 가격도 중급 이상이었다. 작품 평가에 비해 팔려나간 그림은 겨우 두세 점뿐이었다. 한 점은 내가, 또 한 점은 남편 거래처 사장이 스티커를 붙여두고 나갔다. 그도 남편 얼굴 봐서 마지못해 그림을 샀다는 인상을 남기며 화실을 떠났다. 남편은 전시회가 끝나자 처남의 그림이 대중성과 거리가 멀다며 대놓고 꾸짖었다. 대중성이 곧 상품성이고 상품성이 없는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따위 그림으로 밥은 먹고 살겠느냐. 괜한 시간 낭비 말고 돈벌이나 하라는 등. 준을 눈앞에 앉혀두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한나절을 끌었다.
그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경제와 연관지어 가치를 매겼다. 그가 추구하는 목표는 오직 돈이었고 뭐든 돈으로 환산하려고 했다. 금전이야말로 사람을 행복의 지름길로 가게 하는 도구이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연료라는 것이었다. 나 또한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았다. 어찌됐건 그의 능력으로 가족의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느낌이다. 어릴 때 준과 나는 엄마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 살았다. 우린 전기세를 못 내는 달이 많아서인지 낮보다 밤이 더 익숙했다. 준과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준은 어둠 속에서도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 내게 화가라는 꿈은 근사하게 포장하여 손이 닿을 수 없는 방에 고이 갇힌 선물 상자 같은 거였다. 남편 덕분에 동생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해줄 수 있어 그나마 위안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 위안도 세월의 덮개가 높아질수록 퇴색되어 갔다. 이제는 동생의 존재가 구분 등에 짊어져야 하는 무겁고 불편한 짐짝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없는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아들은 아직도 잠을 자는 모양이었다. 커피를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며칠 전부터 황금일향에서 꽃망울이 쭉쭉 올라오더니 드디어 꽃을 피웠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정수된 물을 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잎을 닦아주었다. 나는 긴 호흡을 가두었다가 수시로 짙은 향을 뿜어냈다. 애써 공들인 보람을 진한 꽃향기로 보답했다. 테라스 한쪽에 놓인 해초석 테이블에 앉아서 습관처럼 준의 블로그를 검색했다. 고향에 있는 폐 농가에 화실을 만들어주고 난 뒤부터 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블로그에는 새 글과 그림 한 점이 올라와 있었다. 그림은 여전히 밤의 풍경이었다. 검은색 화풍에 길의 형태만 다를 뿐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읽었다. 5시간 동안 밤길을 걸었다. 먹빛의 하늘 아래 별들이 내려앉았다. 감추어진 내 이야기를 찾기 위해 어둠 속을 더듬고 다녔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숨겨진 내 삶이 이야기를 찾으려 한다. 밤을 걸으면 부산했던 낮의 모습을 지웠다. 밤은 낮의 풍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숲 그 자체의 원형을 만든다.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스쳐 지나가듯 영감이 떠오른다. 불쑥 찾아드는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다른 의식이 안개처럼 밀려든다. 밤이 길어질수록 안개가 숲을 덮는다. 불과 몇 미터 앞까지 안개가 덮쳐와 길이 묻혔다. 가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본다. 새소리, 나무들, 돌뿌리, 숲속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에 걸어왔던 길마저 지워진다. 과연 나에게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마음이 있기는 하는 걸까? 타인을 철저하게 지워온 나는 두렵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준이 찾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잔에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테라스를 나왔다.
모든 게 답답했다. 서둘러 메이크업 룸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부터 영어 과외 수업 시간이었다. 얼굴에 에센스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드라메르 영양크림을 덧발라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들겼다. 제니퍼 로페즈가 이용했다는 고급 화장품이다. 광고처럼 도자기 피부로 변하지는 않았다. 눈 밑에 짙게 깔린 기미가 옅어지긴 했어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본질을 덮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잡티를 감추는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를 했다. 얼굴이 보철에 도금을 입힌 이미테이션처럼 보였다. 명품 크림으로 바탕을 감추고 위안이나 얻는 나야말로 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됐다. 창백한 얼굴 뒤로 검은색 머리카락을 고슴도치처럼 하고 다녔다. 옷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색깔의 물감이 더덕더덕 묻어있고 옷에 어딘가는 구멍이 나거나 해져 있었다. 내가 때때로 옷을 사줬지만 새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남편이 걸핏하면 지하철역 노숙자에 비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 몰골을 하고 다닌 동생을 지인들에게 들키기라도 할 때면 창피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할 때가 많았다. 예전에 동준 엄마와 함께 준을 만난 적이 있었다. 언니하고 준이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 맞아? 라고 물었다. 동준 엄마가 준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 내가 한없이 작고 초라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준에게 전화를 걸어 외모에 신경 좀 쓰라며 꾸짖었다. 준은 옷 잘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꾸미고 다듬고 가꿔야 할 것은 사람의 내면이 아니냐며 되레 나를 가르치려고 들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관찰하든 오직 내면에만 충실한 준이가 부러울 때도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두꺼운 화장을 벗겨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째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면서 두 손을 모아 하트를 만들었다. 엄마의 영어 도전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영어 선생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체면 때문이기도 했지만 소통하고 싶어서였다. 매주 화요일이면 골프 서클에서 필드 라운딩을 나갔다. 2달에 한 번은 해외로 골프 라운딩이나 여행을 떠났다. 지인들은 그때마다 원어민과 비슷한 발음으로 캐디와 대화했다. 나는 침묵밖에 할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나자 영어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기다려봐. 현관문을 나서려는 영어 선생이 멈춰섰다. 나는 얼른 드레스룸에 있는 화장대에서 향수를 가지고 나왔다. 작년 겨울에 남편이 호주에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선물로 사온 향이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의 몸에서는 상큼하고 발랄한 과일 향이 따라 들어왔다. 다음 날 나는 젊음을 찾아 백화점 명품관을 뒤졌다.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 너 가질래? 영어 선생은 향수를 받아들고 현관문 너머로 사라졌다. 남편의 선물을 없애고 나니 구겨졌던 마음이 조금은 펴진 듯했다. 그와 나의 사이가 처음부터 간극이 깊었던 건 아니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23세 그를 처음 만났다. 찻집을 나와 레스토랑에 갔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는 계산대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반했던 것은 그 풋풋함이었다. 그도 나의 순박한 첫인상에 저 여자다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금도 그가 딱히 싫은 점은 없다. 신사다운 매너도 있고 성격도 무난한 편이다. 살짝 튀어나온 뱃살도 50 후반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밉상은 아니었다. 그는 무엇보다 돈을 잘 벌었다. 돈 잘 버는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편리한 생활을 보장받은 비즈니스와 같다. 세월 앞에 영원한 것은 없는 듯하다. 자연도 사람도 사랑도 퇴색되든 변질되든 원형의 모습을 끝까지 보존하는 방법은 없었다. 냉동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을 냉동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준의 뒷바라지와 자식 문제만 아니면 돈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됐다. 준이 대학을 졸업하면 친정 식구들에게 흘러갈 돈줄은 끊어질 줄 알았다. 준의 작업실엔 100여 점의 그림들이 쌓여갔다. 풍경만 다른 밤의 길을 그린 작품들이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상품성이 없으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준의 작업실에 갈 때마다 남편이 뱉어내는 말이었다. 남편은 일관성이라든지 장인정신 같은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 오직 경제적 성과에만 높은 점수를 매겼다. 처남이 아니었다면 남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을까? 나는 준이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자신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의 정신은 인정해 줘야 했다. 영혼이나 마음의 가치를 무조건 상품의 가치로 대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왔다. 그때마다 남편이 일부러 친정 가족만 과소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 언짢은 마음이 들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때에 따라 밉기까지 했다. 마음에 그늘이 짙어지면 나는 거울 앞에서 한껏 꾸미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어디로 나갈까? 지중해의 석양을 연상케 하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굴속 같은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곳은 백화점뿐이었다. 그곳은 인기 연예인들이 들고 다녔다는 1,500만 원짜리 콜롬보 악어 가방을 들고 루이비통 신상품 구두를 신고 딸깍거리며 유유자적 거니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사뭇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인들의 시선도 있었다. 언니처럼 친구처럼 가까운 우더른 모시듯 떠받들어주는 직원도 있었다. 그곳에 가면 유일하게 내 존재가 빛을 발했다. 그들에게 내 가치는 고객으로서만 빛을 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선 나는 여왕이다. 나는 그 여왕의 특권을 영원히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 그곳을 걸을 때마다 또각또각 일부러 하이힐을 바닥에 쿡쿡 내리찍으며 걸었다. 그렇다고 공허한 마음까지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오직 상인에게만 최상급 상품으로 가치가 매겨졌다. 거울 앞에서 머리 스타일과 옷매무시를 가다듬었다. 11시 반이 되자 동준 엄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린다는 문자가 왔다. 남편이 법원 경매물 전문 변호사인 동준 엄마와는 같은 골프 서클 회원이다. 나보다 젊다는 이유로 동준 엄마가 운전을 담당했다. 나는 그녀의 그린피라든가 KDP,
점심 같은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 그것은 남편에 의해 구겨진 마음을 위로하는 의식이었으며 동준 엄마가 나를 위해 시간을 배려해 준 대가로 마음의 빚을 내려놓기 위한 행위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부를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었다. 우리는 맛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백화점 안에 있는 자스민 블랙 라운지로 갔다. 1년 동안 카드 소비량이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쉼터다. VIP 라운지라고 해서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 창문이라곤 출입구밖에 없는 갑갑한 곳이지만 모든 서비스가 무료이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한 공간이었다. 휴식이라는 명목으로 이곳을 찾지만 공허한 마음에 쫓겨 숨어드는 날이 더 많았다. 입구에 있는 전자장치에 VIP 특별 카드를 대니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떤 부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공기가 깔려 있었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풍부한 쿠션감이 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따라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겉으로는 그늘이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였다. 나도 자세를 똑바로 하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이따 역삼동에 갈까? 역삼동? 호빠, 카이사르. 여자들 스트레스 푸는 데는 거기만한 장소 없어.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 끼고 술 마시는 심정 이해되더라. 아유, 몇 번 지인의 손에 이끌려 가본 적은 있었지만 비트가 내 취향은 아니었어. 소문 들으니 거기 문 닫았다고 하던데. 단속에 걸렸다고 문 닫을 것 같아. 지난 화요일에 친구들과 다녀왔는데 비트라는 청년 본명이 뭐더라? 아무튼 그 애 정말 괜찮더라. 연예인 차 두고 닮았어. 서비스 끝내주더라고. 언니 가자. 기분 확 바뀔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젊은 남자를 품는다고 매번 남편에게 무시당한 감정이 깨끗하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내가 비트를 소유한다고 한들 그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내민 지갑의 두께였다. 동준 엄마는 로아 커피에 블루베리를 듬뿍 섞어 구운 베이글을 주문했다. 흔한 메뉴이지만 그곳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특별했다. 최상급 라운지답게 여직원들의 품격이나 서비스 또한 남달랐다. 또한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안도감도 있었다. 내 커피에는 흰구름 같은 아이스크림이 올라와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만난 뜨거운 커피가 입안을 부드럽고 향긋하게 감쌌다. 아침부터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답답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1시간을 보낸 뒤 일주일 전에 주문했던 옷을 찾으러 베르사체 코너로 갔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에 기미를 감추고 브랜드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디자인의 옷을 입은 한 40대 주부가 점원에게 마네킹에 코디한 옷 가격을 물었다. 점원은 못 들은 채 했다. 40대 주부는 얼굴을 붉히며 나갔다. 점원은 손님을 맞이할 때 옷차림부터 살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에 따라 고객을 맞이하는 친절에도 등급이 있었다. 그 점원은 나를 보더니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사모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주 엘레강스 하시네요. 옷이 헤어스타일과 잘 어울려요. 피부는 어쩜 그렇게 고울까. 점원들이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는 진열된 옷장에서 재빠르게 원피스 한 벌을 꺼내와서 신상품이라며 내 앞에 내놓았다. 사모님, 이 원피스 색감이 정말 신비하죠? 올해 뉴욕에서 열풍을 몰았던 디자인과 색상이에요. 지금은 뉴요커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되어버린 신상품이죠. 이 작품 내가 가져갈게요. 나는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사모님 횡재하신 거 아시죠? 세상에 하나뿐인 거 득템하셨고요. 특별히 자스민 블랙 고객님께 5% 할인했어요. 오늘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점원이 원피스가 담긴 쇼핑백을 내게 건넸다. 계산을 마치고 구두 판매장으로 가고 있는데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다. 뭐 하느라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속 터지게. 펄펄 끓어오른 화를 사귀는 듯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급하다는데 빨리 연락해봐. 병원이라뇨? 무슨 말인데? 그걸 내가 어찌하나. 준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대. 짜증 섞인 말 속에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하듯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4개나 찍혀 있었다. 동준 엄마를 남겨두고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먹구름이 하늘을 무겁게 뒤덮었다. 택시 안에서 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준의 블로그를 열어보았다. 아침에 마저 읽지 못했던 짧은 글과 그림을 살폈다. 깊은 산속에 어둠이 폭풍처럼 몰려있고 회오르치는 어둠 속에 선명하게 펼쳐진 황금빛 길이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붓끝에서 흘러나온 강렬한 힘이 시선을 붙들었다. 나는 한동안 그림을 들여다봤다. 근원이 잡히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일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어둠 속에서 어슴풀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은 차차 선명해진다. 마치 내 영혼을 받아들인 어둠이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길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길이고 그 길은 어둠을 향해 뻗어나간다. 어둠이 만든 길, 어두운 길에 빛이 들어와 앉은 것이 아닌 내 영혼이 만들어낸 길이다. 이제 그 길에 이르렀다. 길의 끝, 바닥의 끝. 이 길이 나의 한계이고 또한 나의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무엇을 찾았단 말인가? 도무지 준이 쓴 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밝은 대낮을 거부하고 밤길을 헤매는 준이 혹여 세상 밖으로 도망치려는 것은 아닌지. 구름에 짙게 눌린 하늘이 보였다. 자동차는 더디게 달렸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다. 한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응급실에선 여행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는 백인 남자에게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심폐소생술을 했다. 환자 곁에 서서 애타는 표정으로 서 있는 백인 일행들. 알몸에 얼음 찜질을 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골반이 부러져 생식기에 소변통을 붙이고 있는 환자. 응급실은 북새통이었다.
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백준 환자의 보호자라고 말했다. 무표정한 간호사가 커튼이 가려진 곳으로 안내했다. 침상에 준이 누워 있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준은 산소 호흡기를 달고 거친 호흡을 하고 있었다. 우유 배달 아줌마가 들렀을 때 준이 밥상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미역국에서 농약 냄새가 났다는 것이었다. 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눈을 떠봐. 누나 목소리 들리니? 의사가 다가왔다. 위장 세척은 끝났지만 자세한 검사는 해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군요. 원무과에 가셔서 수속부터 하세요. 나는 원무과로 향했다. 구두 굽이 자꾸 꺾였다. 외국인 여행객은 결국 숨진 모양이었다. 하얀색 시트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시체는 바퀴가 달린 병상 침대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다. 내 하이힐 소리에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다. 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간호사가 부를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새하얗게 타들어갔다. 남편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는 내 인기척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남편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그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아침에 준의 전화를 받고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던져주었더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다. 나와 남편은 담당 의사의 진료실로 갔다. 오늘을 잘 넘기면 목숨은 건질 수도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나는 얼굴에 뜨거운 피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 같았다. 그와 진료실 문을 닫고 나왔다. 손끝이 흔들리고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구두의 굽이 자꾸만 옆으로 넘어갔다. 얼어 죽을 놈의 예술, 이 살벌한 세상에서 다 자업자득이야. 그의 손이 바지 호주머니에서 연방 들락거렸다. 그러다가 복도로 나가 고개를 숙이고 왔다 갔다 서성거렸다. 그의 휴대폰에서 벨이 울렸다. 그가 폰을 껐다. 잠시 뒤에 답답해서인지 나갔다 오겠다며 병원을 나섰다. 나는 병원 문을 열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시계가 오후 7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간호사가 준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며 유서 같은 편지를 주었다. 지영에게 자신의 작품 전부를 이전하라는 메모였다. 지영은 준의 대학 후배다. 준의 그림에 끌려서 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에도 그들의 관계는 변함없었다. 나는 준에게 지영과 결혼해서 미술 학원이라도 차리라고 했다. 그때는 둘 다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준이 그녀와 헤어진 것은 4년 전이었다. 대학 강사를 했던 지영은 준과 헤어진 뒤로 교수와 결혼했다고 했다. 준의 메모를 받아든 순간 마음 한쪽에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줬던 것은 나와 남편이었다. 유일한 후원자였던 우리에게는 이런 반구도 없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지영에게 그림을 모두 맡기라고 하다니. 주는 애당초 몸이며 정신이 땅이 아닌 허공에 사는 녀석이었다. 준을 버린 것은 우리가 아닌 준 자신이었다. 준에게 화가 났다.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이 뚝 멎었다. 간호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다. 20분 있다가 들어오시죠.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20분이 까마득히 먼 시간처럼 느껴졌다. 급한 마음에 동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정작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이웃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을 기댈 사람도 갈 곳도 없었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벽에 붙은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나와 마주했다. 문득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창고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둔 그림들이 떠올랐다. 얼굴에 하얀 회분을 바르고 새로 골이 파인 미간, 찌그러진 눈썹, 삐뚤어지고 얼룩 붉은 눈, 울퉁불퉁 길게 뻗은 코, 아귀처럼 벌어진 입. 동생이 집들이 선물로 보내준 초상화는 가변을 벗겨낸 내 자화상이었다. 화들짝 놀라 얼른 거울 앞을 벗어나서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내 모습도 함께 따라 나왔다. 견딜 수 없었다. 순간 비트의 얼굴이 떠올랐다. 백화점 라운지 룸에서 동진 엄마에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비트의 격정적인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트의 세상에서 나는 최고의 여왕이었다. 여왕의 특권과 보상의 기쁨을 영원히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철없는 처남 때문에 느닷없이 찾아온 불쾌함을 씻어내려고 근처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꼬냑이나 입안에 머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중환자실로 향했다. 이 시간을 앞세워 보내려고 애써 걸음을 늦추었다. 유리창 너머로 바깥 세상이 보였다. 길게 이어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고층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화사한 불빛 틈으로 어둠이 깔려들었다. 하늘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달이 손톱만큼 남아있었다. 꺼져가는 달을 보자 알 수 없는 공허가 밀려들었다. 중환자실 회색 문이 벌컥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백준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나는 중환자실로 비틀거리며 뛰어갔다. 어디선가 라벤더 향이 스쳐갔다.